자, 봅시다. 민족의 순환. 민족의 순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민족의 순환은 이제 일제시대로 들어가는 거고, 일제시대 일본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일제의 통치 방식 한번 봅시다. 자, 일제의 통치 방식에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를 할 때 말하자면 이제 국권 피탈을 하고 나라를 빼앗고 그 다음에 이 조선이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설치한 관청이 총독부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였어요? 아까 통감부. 거기서 바뀐 거예요. 말하자면 총독부로. 그래서 그대로 총독부로 된 거고, 마지막 통감이 데라우치라는 사람이었고 반대로 데라우치는 초대 총독이 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총독부가 설치되고 그 다음에 총독이 파견되고 우리나라에 이제 통치 체제가 만들어진 거죠. 오른쪽에 보시면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요 기구가 건물이 만들어졌었고, 건물을 세운 건 물론 이제 건물을 짓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1926년에 완성이 됐지만 원래는 이제 조선이 국권 피탈이 되자마자 총독부는 설치가 되죠. 요 건물이 지어진 게 26년인 거고, 요 건물은 여러분이 혹시 본 적이 없겠죠? 95년도까지는 있었는데 사람이 아니었어 그때는.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1995년까지 이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이 어디 있었냐면 경복궁의 그 건물 안에, 경복궁 안에 건물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경복궁에 설치됐던 게 바로 이 건물이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되게 잔악한 게 남의 나라 궁궐 한쪽을 헐고, 이 경복궁은 사실 굉장히 규모가 컸었는데 일제시대 때 일본에 의해서 엄청 많이 훼손됐어요. 지금도 왜 경복궁에 가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 남아있는 경복궁은 예전 경복궁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다 헐어버린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그 한 자리에다가 일부 총독부 건물을 세운 거죠. 그래서 남의 나라 궁궐 코앞에다가 이 경복궁, 그 총독부를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총독부를 1995년에 그때 김영삼 정부였어요.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해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 총독부 건물을 헐어버렸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1995년까지 있었는데 그때 헐었는데 그때 사람이었냐라고 물어보는 게, 그때 본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당연히 사람이었으니까. 저는 그때 사람이었죠, 당연히. 그냥 사람 아니고 사람. 그래요. 뭐라고 말을 해줄 수가 없네. 자, 그래서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요 건물이 있었고, 이 끝에 첨탑, 그러니까 여기 총독부가 있으면 거기 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위에 있잖아요. 그 끝은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있죠. 네,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죠. 자, 어쨌든 조선 총독부 한번 봅시다. 자, 조선 총독부는 조선 식민 통치의 중추 기관이고요. 조선 총독이 파견됐는데 이 총독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냐? 우리나라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입법, 행정, 사법, 군사 다 가지고 있는 거의 뭐 제왕적 존재, 이런 존재가 바로 조선 총독이고, 조선 총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왕이 있으면, 보통 우리가 천황이라고 얘기하는 일왕이 있으면 한 명이 일본 수상이 있어요. 일본을 통치하는 수상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선을 통치하는 총독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 총독 위에는 일왕밖에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굉장히 권한이 높은, 굉장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총독으로 파견돼서 역할을 잘하면 일본을 다스리는 수상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이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총독의 권한은 입법, 행정, 사법, 군사 다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왕적 존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총독부의 조직을 한번 보시면 행정기구, 치안기구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경찰 업무와 치안을 담당하는 경무총장 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헌병대가 설치가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자문기구로는 중추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자문기구에서 결국에는 자문해주는 인물들은 당연히 누굴까요? 친일파들이겠죠. 그래서 친일파들이 이제 자문기관에 소속이 돼서 자문을 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3.1운동 전까지 거의 회의가 열린 적은 없었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허수아비 같은 그냥 이름뿐인 그런 관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중추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 시대별로 중추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관청들은 예전부터 존재를 했었죠. 조려시대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독립협회에서 의회로 만들려고 했던 것도 이름이 중추원이고, 그래서 이런 중추원이 있다라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2번으로 내려가시면 헌병경찰 통치부터 한번 볼 건데요. 자, 일단 일본의 식민 통치를 볼 건데 일본의 식민 통치는 일단 우리가 일제시대가 언제부터? 1910년부터 언제까지? 45년 해방될 때까지죠. 연도로 따지면 35년간의 우리가 식민 통치를, 식민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 시기를 크게 세 개의 시기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1기는 1910년대, 그 다음에 2기는 1920년대, 3기는 1930년대인데 이거를 연도를 좀 따져보면 10년대는 1910에서 1919 년까지, 1919년까지. 자, 그리고 처음에 20년대는 처음에 19년에서 이제 처음에 19년에서부터 1931년까지고요. 그 다음에 1931년부터 마지막 해방되는 45년까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의 기준이 되는 게 이렇게 나누는 뭔가 지금 제가 연도를 이렇게 체크를 했잖아요. 기준이 되는 게 뭐냐, 사건이 뭐냐. 자, 1910년대 통치 방식 1기에서 2기로 바뀌는 기준은 3.1운동이에요. 그래서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면서 1기에서 2기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2기에서 3기로 바뀌게 된 계기는 뭐냐? 여기는 만주사변이에요. 1931년에 있었던 자 그래서 이 만주사변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이 사건이 나오면 다시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3.1운동과 만주사변을 계기로 해서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식민통치의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일단 우리가 1910년대부터 한번 볼 건데 1910년대의 통치 방식을 우리는 무단통치라고 그래요. 무단통치. 여기서 무단통치라고 하는 건 무자비한 통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무자비한 통치를 우리가 무단통치라고 하고 다른 말로 헌병경찰 통치라고도 해요. 헌병경찰 통치. 자, 그 다음에 20년대 통치 방식은 문화통치라고 하죠. 문화통치 또는 뭐 보통경찰 통치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문화통치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30년대는 민족말살 통치라고 하죠. 민족말살 통치. 자, 그래서 이렇게 통치 방식이 왜 이렇게 이름이 붙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910년대의 통치 방식을 무단통치 또는 헌병경찰 통치라고 하죠. 자, 첫 번째 10년대를 우리가 헌병경찰 통치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누가 경찰이었기 때문에? 헌병의 경찰이었기 때문에. 그럼 헌병은 뭐야? 헌병은 그냥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군대 내의 경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뭐 일반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경찰보다는 아무래도 군인을 상대로 하는 경찰이기 때문에 민간 경찰보다는 조금 더 좀 센 그런 존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헌병경찰 통치고 그렇다고 해서 1910년대에 모든 경찰이 다 헌병이었냐? 그건 아니에요. 일반 경찰도 존재를 하긴 하지만 헌병경찰의 임무가 훨씬 많았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헌병경찰. 그럼 헌병경찰이 어떤 역할을 하냐? 헌병경찰은 그냥 단순히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아니었어요. 헌병경찰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국민들의 일상생활까지도 규제하는 그러니까 경찰이었죠. 말하자면 경찰은 그냥 치안만 담당하면 되는데 헌병경찰은 일본어를 보급하는 역할, 그 다음에 세금을 걷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검찰이 하는 역할을 대신하기도 해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는 말 그대로 생활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좀 다양한 업무, 그냥 단순히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아니고 오히려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헌병경찰이었어요. 그래서 헌병경찰 통치가 있었다. 그게 바로 요 1910년대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 10년대 이때 또 우리가 이게 딱 1910년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표현이 조선 태형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 태형령. 자, 태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앞에 그 범죄들 있잖아요. 고려나 조선에 그런 범죄를 처벌하는 형벌이 태장도유사라고 하는 형벌 5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태형이라고 하는 게 때리는 거예요. 회초리 같은 걸로
때리는 거를 우리가 태형이라고 하는데 그 태형이 말하는 신체형이잖아요. 내가 몸으로 맞아야 되니까 이런 형벌은 갑오개혁 때 이미 다 폐지가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부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이름, 이 법의 이름이 조선태형령이죠. 이 태형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만 해당하는 거냐면 조선인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인에 한해서는 때려도 된다. 그런 거예요. 그게 조선태형령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되게 통치가 무자비한 통치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즉결처분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결처분례, 말하자면 즉결처분권이에요. 즉결처분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래대로 하면 어떤 범죄자가 범죄자일 걸로 말하자면은 이 사람의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을 일단 경찰서로 잡아가서 조사를 하죠. 그리고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그때서야 이제 재판에 넘기죠. 말하자면은 기소를 하고 재판에 넘기고 그리고 나서 재판하고 그래야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건데 그 모든 과정을 쫙 생략. 그래서 경찰서에 잡혀가면 그 지역의 경찰 간부, 경찰서장 이런 사람들이 얘는 범죄자야. 그러면 그 사람 바로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중간의 과정을 다 생략을 하는 거죠. 그런 식의 과정, 그러니까 빨리빨리 예를 들면 뭐 독립운동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짧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즉결처분례, 즉결처분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1910년대, 1910년대죠. 자, 뿐만 아니라 이때는 교원과 공무원들, 그러니까 교원, 선생과 공무원들은 제복에 착검을 했었어요. 제복에 착검, 말하자면 군복 딱 입고 공무원이나 선생들이 군복 딱 입고 칼 짝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수업을 들어갈 때나 근무를 할 때, 돌아다닐 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역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실시했고 뿐만 아니라 민족신문을 전부 다 폐간을 시켰죠. 앞에 우리가 뭐 대한매일신보라든가 뭐 이런 신문들이 있었죠. 그런 신문들을 전부 다 폐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따위는 없어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없다. 그러니까 조선인들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조직을 만들어도 안 되고 뭐 신문을 만들어도 안 되고 모임을 만들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정치활동 금지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무자백에 탄압했던 시기가 바로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848페이지 한번 보세요. 무단통치 그리고 헌병경찰 통치. 자, 헌병경찰 통치에서 헌병경찰은 단순히 치안 아니라고 했고 모든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범죄 즉결례, 즉결처분례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조선태형령. 자, 때릴 수 있다. 조선인에 한해서. 그래서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제복과 칼을 착용하고 그 다음 자유억압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역할도 하게 되죠. 거기 보면 이런 탄압의 과정에서 해산된 단체가 신민회죠. 거기 보시면은 안악 사건이라고 되어 있고 105인 사건이라고 되어 있죠. 이 105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안악 사건에서부터 확대 조작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였냐면 안중근의 사촌동생인 안명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안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했어요. 그게 다예요. 독립운동 자금 모금하러 다니다가 걸렸어.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잡아와서 이 사람을 취조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으로부터 이제 막 이름들이 나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딱 보니까 뭔가 있어. 뭐 조직이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찾아낸 게 신민회예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105인 사건은 그냥 단순히 독립운동 자금 모금으로 하면 형량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을 조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마침 요 평안도 지역에 초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가 시차를 오기로 했었어요. 얼마 후에.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어 씌운 거죠. 너네 총독 암살하려고 그 돈 모은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을 조작, 확대, 날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막 사람들을 다 끌어들여서 결국에는 신민회를 일망타진한 거죠. 일본 입장에서 하면. 그래서 이때 이 사건을 105인 사건이라고 하는데 105명을 기소, 재판에 넘긴 그런 사건이어서 이거를 105인 사건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 105인 사건으로 해산된 단체가 뭐예요?
신민회, 비밀결사 조직이었던 신민회가 여기서 다 드러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해산된 사건이 105인 사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얼마나 무자비한 통치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쭉 한번 1910년대에 살펴봤고, 그 다음에 조선 태영령 나와 있고요. 여러분 거기 사진이 너무 쬐끄만해가지고 정말 이거 코에 붙여야겠네. 콧구멍만 하네 사진이. 자, 너무 쬐끄만해서 거기 보시면 무단 통치기 교원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 안 보이는데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있는 모습이에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게 1910년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사진이에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식민정책의 변화 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1910년대 통치 방식에서 1920년대 통치 방식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뭐라고 그랬냐면 3.1운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3.1운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항을 했던 사건이 3.1운동이고 3.1운동이 3월 1일 이렇게만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다음 달까지 계속 몇 달 일어난 거라서 일본 애들도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만 이렇게 일본 일제만 놀란 게 아니라 이 세계 여론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일본인들이 얼마나 조선인들을 탄압을 했으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저항을 할까. 그래서 여론이 나빠진 거예요. 외국의 여론들이 나빠지게 되자 일본이 통치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바로 문화통치, 1920년대 문화통치인 거죠. 문화통치, 문화정치. 자, 그러면은 문화통치는 자, 이게 이제 이름이 좀 부드럽게 바뀌었잖아요. 문화통치로. 어떤 내용이냐? 많은 것들을 일본이 우리한테 이거 해줄게, 허용해줄게, 이런 게 바로 문화통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화통치를 볼 때는 두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뭘 살펴볼 거냐면 내용. 내용이 뭐냐면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실 일본이 뭔가를 해준다고 했지만 실상 알고 보면 제대로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자, 지금 우리가 총독으로, 우리나라에 총독으로 파견됐던 사람들이 다 군인 출신이었어요. 아무래도 군인들이 통치하면 좀 더 무자비한 통치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일본이 약속했던 건 문관 총독을 임명해 줄게. 즉 군인 아닌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해 줄게. 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게 이제 내용이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실상은, 본질은 단 한 명의 문관 총독도 실제로 임명된 적은 없었어요. 전부 다 현역 군인이거나 전직 군인이거나 이런 장성들이 우리나라에 총독으로 온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약속은 했지만 실제로 들어주진 않죠. 그래서 약속한 내용은 내용, 그 다음에 실제로는 본질,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용과 본질을 같이 살펴볼 거고,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문화통치라는 게 기만통치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만적이다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속이고 그 다음에 서로 막 싸움 붙이고 이런 게 이제 기만적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통치 방식이 바로 1920년대의 통치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방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문관 총독을 약속했었지만 단 한 명의 문관 총독이 임명된 적은 없었다. 단 한 번도 없었다. 자, 그 다음에 신문 발행을 허가한다. 그래서 한글 신문을 발행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줄게 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래서 이때 실제로 신문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신문이 동아일보라든가 그 다음에 조선일보라든가 그 다음에 조선중앙일보라든가 이런 신문들이 실제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신문들이 실제 만들어져서 언론활동을 제대로 했냐? 그게 아니고 이 신문들은 기사, 검열, 기사 삭제, 자, 검열과 기사 삭제에 시달리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신문을 만들어, 그리고 신문을 발행하기 전에 총독부로 가져와 검사를 맡는 거예요. 검열을 받아서 만약에 일제에 의해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사를 삭제해버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삭제했기 때문에 851페이지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신문인데 중간중간 빈칸이에요. 신문인데 중간중간 없어 기사가. 왜? 삭제당했어. 그리고 삭제당했지만 기사를 바로 메꿀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인쇄를 해서 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기사 삭제, 기사 검열, 심하면 정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1920년대의 검열 강화된 모습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헌병경찰을 보통경찰로 바꿀게 라고 얘기했어요. 보통경찰제를 실시하겠다. 그러니까 헌병경찰 이제 없애고 보통경찰로 싹 바꿀게.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실상 알고 보면 오히려 경찰의 수와 그 다음에 기관의 수는 2배 이상 증가를 하게 돼요. 경찰의 숫자와 여러 가지 기관, 관청의 숫자는 2배 이상 증가하게 되죠. 2~3배 가까이 증가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 그러니까 실상은 옷만 갈아입힌 거예요. 결국에는 옷만 갈아입힌 거고 그 다음에 오히려 고등경찰제가 실시가 돼요. 고등경찰이라고 하는 건 이제 특고라고 하거든요. 특고경찰이라고 하는데 특별고등경찰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업무가 뭐냐면 독립운동가 색출에 열을 올리는 담당하는 전문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히려 오히려 고등경찰을 육성해서 이런 독립운동가를 색출하고 친일파를 육성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게 바로 1920년대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교육 기회를 확대해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이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교육 기회를 확대해 줄게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대학 교육을 허용해 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대학 교육을 허용해 주겠다. 자,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육 기회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일본인들한테만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취학률, 그러니까 실제 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의 숫자를 조사해 보면 일본인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만 한 거예요. 말만. 그리고 대학 교육을 허용해 주겠다고 얘기했지만 실제 자,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대학을 하도 안 만들어 주니까 그럼 우리가 돈 모아서 만든다. 이런 운동을 벌인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에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일본이 탄압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대학을 만들어 준다며. 근데 막상 안 만들어 주고 우리가 만들게. 그건 못 만들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일본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방해했고 결국에는 대학을 만들어 주긴 해요. 그게 경성제국대학, 지금의 서울대학교의 전신인데 경성제국대학을 1923년에 만들긴 하지만 경성제국대학을 설치하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경성제국대학은 지금의 서울대학처럼 그런 위상의 학교가 아니에요. 초급대학 또는 이제 지금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교양과목 정도만 가르치는 아주 초급대학의 수준의 그런 대학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말 뭔가 이렇게 깊이 있는 지식을 공부하는 그런 대학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실시하게 되죠. 자, 그리고 정치에 참여하게 해줄게. 그래서 참정권을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죠. 즉, 각 지역의 뭐 도평의회, 그 다음에 면이라든가 이런 데에 정치를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보면은 단순히 지방자치제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제의 수준에서 또는 뭐 어차피 우리한테 해줬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지방자치제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 정치 참여를 허용해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치안유지법이라고 해서 오히려 치안유지법이라고 해서 사회주의자를 탄압하기 위한 법이 설치되고 이 법을 통해서 오히려 독립운동가들을 색출하는 데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친일파를 육성하는 데 매진하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본질을 살펴보면 뭐를 해주겠다고 내용은 잔뜩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제대로 해준 건 별로 없다. 이게 바로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1920년대를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내용하고 본질하고 같이 매치시켜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거기 보시면은 850페이지 무단통치의 내용, 그리고 851페이지 문화통치의 기만설, 본질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결국에는 기만적 통치였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문화통치의 기만설, 본질 요거만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문관총독 안 했다고 했죠. 끝까지 전부 다 군인 총독이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보통경찰제가 실시되었다. 경찰의 수와 그 다음에 장비, 예산, 관청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거의 2~3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거. 자, 그리고 고등경찰제도를 실시하죠. 특별고등경찰이라고 해서 뭐 특고제라고도 하는데 이런 고등경찰들은 더욱더 독립운동가 색출에 특화된 그런 경찰들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고등경찰제 실시. 자, 그리고 검열 강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문이 중간중간 빈칸으로 나가는 기사 삭제와 기사 검열과 정간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 그다음에 밀립대학 설립운동 방해. 대학은 안 만들어주고 하나 만들어준 것이 별로였다. 그게 경성제국대학이다. 자, 그리고 지방자치제 이것도 사실 실제로는 허용해줄게라고 했지만 제대로 우리한테 참정권을 준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치안유지법. 원래는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거는 이런 거예요. 그냥 귀에 갖다 걸면 귀걸이, 코에 갖다 걸면 코걸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독립운동가 색출하면 독립운동가 색출하는 법이 되는 거고 사회주의자를 탄압하면 또 거기에 맞아.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나중에 거의 해방 직전까지 해방될 때까지 계속 독립운동가 색출, 사회주의자가 아니더라도 독립운동가 색출에 이 법을 활용을 하게 돼요. 이용을 한 게 된 거고 이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건 원래 일본에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거를 식민지인 조선까지 같이 확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제도를 확대를 시킨 거다. 그게 바로 치안유지법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친일파 육성. 이때 친일파 육성에 열을 올리게 돼요. 그래서 1920년대부터 서서히 우리나라에서 친일파가 더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20년대부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20년대 대표적인 친일 세력으로 바뀐 사람들이 이광수라든가 최남선이라든가 최린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원래는 임시정부에 참여할 만큼 뭐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그런 인물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변절하게 된 거죠. 이런 이제 친일파를 육성하는 뭐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말하자면 자, 그게 바로 1920년대로 넘어가면서부터이다. 자, 그리고 사료탐구라고 나와 있죠. 사료탐구 보시면 자, 거기 맨 밑에 사이토 총독의 조선민족운동에 대한 대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이토 총독이 3.1운동 이후에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 파견된 총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훈시에는 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1920년대 문화통치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자, 거기 지금 사료탐구에는 친일파를 육성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각 조직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친일파를 침투를 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조직을 넓히도록 이렇게 해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죠. 그래서 사이토 총독 1920년대는 이런 두 가지 정책, 본질과 기만책 요거를 정리를 좀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또 시간이 애매하게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민족말살 통치가 설명이 좀 길어서 같이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민족말살 통치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시기를 좀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오늘은 좀 중점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국감 비탈의 과정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